대부분의 크랭크는 떨어지고 나서 45도 각도도 제대로 못 옵니다. 아주 얕게 가요, 얕게. 즉, 내가 지금 공략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인데 6점대 이상, 7점대 쓰는 게 지금 또 유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냥 불나듯이, 릴에 불나듯이 그냥 감는 거죠. 이걸 활성도로 봐야 되는데 이게 최고조로 올라가는 게 9월부터 11월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신호 99.9의 박기현입니다. 지금 밖에 가을 장마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가을 장마가 지나간 다음에는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했던 어떤 고수온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점차 수그러들어서 가을로 들어가는 문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여름이 되면 낚시가 힘들어지죠. 제가 뭐 영상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지만 항상 물이 흐르는 곳이라든지 물색이 양호한 곳, 이런 곳을 찾아서 가죠. 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 녹조, 어떻게 얘기하면 물의 부영양화죠. 이런 것들을 빼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에 이제 가축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 가축에서 나오는 어떤 분뇨, 이런 분뇨들이 주로 땅으로 제대로 정화 처리가 안 된 채 땅으로 흘러가거나 물로 흘러가게 되고, 논이나 밭에서 나오는 이제 질소 또는 인일의 비료가 물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게 이제 녹조가 생기는 겁니다. 녹조가 생긴 상태에다가 햇빛으로 그 고수온으로까지 올라가니까 아주 번성하게 되죠. 그러니까 낚시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시원한 곳을 찾아가야 되고, 물이 흐르는 곳을 어느 정도 찾아야 낚시가 되는 겁니다. 이 녹조라든지 물의 부영양화를 없애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다른 물의 희석이거든요. 즉, 딴 데서 물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밖에 내리고 있는 가을 장마가 아주 희소식이죠. 이 물의 유입으로 인해서 지금 고수온으로 30도가 넘어가는 이 표층 고수온이 많이 내려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더불어서 녹조라든지 부영양화도 좀 많이 완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굳이 새물이나 이런 걸 찾지 않아도 물고기들은 활성도가 좋아질 거예요. 즉, 약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 주로 찾아오는 이 가을 장마, 가을 태풍, 가을 홍수,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대학 다닐 때 태풍 매미라든지 이런 게 다 루사가 이제 추석 즈음에서 가을에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가을에 이게 상당히 많이 오고 있죠. 그 어떠한 가을에 장마라든지 태풍이 벗어나면 그야말로 완연하게 활성도가 높은 베스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때 가장 빠르면서도 쉽고 완벽하게 고기를 만날 수 있는 게 바로 크랭크베이트입니다. 이 크랭크베이트는 루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깊이 하는 순위 1순위에 들어갈 거예요. 3순위 안에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힘들기 때문에 운영하기가. 크랭크베이트로 잡았다는 사람을 보면 야, 고수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야, 그걸 어떻게 했어? 하면, 왜냐하면 크랭크베이트의 운용에 대해서 불안감이라든지 좀 힘들게 운영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많기 때문에 사놓기는 사놓지만 대부분 사용을 하지 않는 게 크랭크베이트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을 초입에 약간 오름수위라고도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을 태풍이나 장마에 의해서 내려간 수온, 그리고 올라간 활성도에 가장 좋은 크랭크베이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심화 있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랭크베이트를 사용하려면 크랭크베이트는 전용 장비가 훨씬 유리합니다. 즉, 크랭크베이트는 전용 장비가 없어도 잡을 수 있는 루어긴 하지만 전용 장비가 있으면 더욱 손쉽고 빠르고 쉽게 고기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죠. 전용 장비라고 한다면 일단은 카본,
만들어진 로드도 있고 카본과 글라스가 합쳐진 로드도 있으며 글라스로만 되어 있는 로드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루어는 B3 7.6피트 미디움 햅입니다. JS 컴퍼니에서 만드는 로드 중에서는 베스트 로드 중에서는 가장 긴 로드에 속합니다. 왜 이 로드가 길게 됐느냐? 일단은 로드가 길면 길수록 조금이나마 비거리가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6피트와 7.6피트의 차이, 비거리 차이는 크게는 나지 않습니다. 체감할 정도로 와 정말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조금은 나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크랭크베이트를 장타 좀 멀리 날려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 길게 뽑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운용을 할 때 훅셋이라든지 릴링 할 때 좀 더 힘을 더 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길게 뽑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비거리 같은 경우에는 왜 중요하느냐? 크랭크베이트가 물에 날아가서 감을 때 어느 정도의 각도로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퓨 날아가서 물에 떨어져서 이런 각도로 들어오는 크랭크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긴가민가 했었거든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떠한 수영장 같은 데서는 볼 수가 있지만, 물이 탁한 노지 진짜 야외에서는 이게 어느 각도로 어떻게 들어온지를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걸 볼 수 있는 어군 탐지기가 생겨나면서 대부분의 크랭크베이트가 어떤 각도로 들어온지를 눈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본 결과 우리가 쓴 라인이라든지 환경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대부분의 크랭크는 떨어지고 나서 45도 각도도 제대로 못 옵니다. 아주 얕게 가요, 얕게. 즉, 내가 지금 공략하고자 하는 곳이 여기인데 이만큼 던져서 얕게 가버리면 여기 있는 고기들을 공략하지 못한 채 그냥 지나가서 나한테 가까이 와서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즉, 밑에 여기를 지금 공략하고 싶은데 일로 가서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대부분의 시중에서 판매하는 게 이런 식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비거리죠. 즉, 날아가서 여기를 치고 싶은데 뿅 날아가서 여기를 치는 것보다는 퓨 날아가서 여기를 치면 결국엔 여기를 닿는다는 거죠. 그래서 크랭크베이트는 비거리가 생명입니다. 액션도 좋아야 되지만 내가 공략하고자 하는 수심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비거리가 수반되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비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뽑기 위해서 길고 튼튼한 낚싯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드에서는 이제 길게 뽑고 크랭크베이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전에는 크랭크베이트를 딥 크랭크라고 하면 약 4m 정도 내려가면 딥 크랭크라고 했습니다. 4m 정도 내려가는 거죠. 여기를 찍고 이제 나 쪽으로 오면서 이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4m는 딥 크랭크베이트가 아닙니다. 이제 최근에는 이제 5m, 6m까지 내려가는 크랭크베이트가 나오는 거죠. 그거야말로 진정한 크랭크베이트다. 왜냐? 우리가 이때까지 4m라고 착각하고 해왔던 게 실제로는 4m가 아닌 거예요. 5m, 6m 들어가는 걸 찍어야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4m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이 크랭크베이트를 물 깊숙이 넣고 운영하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크랭크베이트가 무거워지고 커지는 거죠. 왜? 멀리 날려야 되고
물의 저항을 더 많이 물의 저항을 많이 받기 위해서 많이 깊이 들어가게끔 해야 되니까요. 그게 이제 최근에 크랭크베이트의 트렌드입니다. 이제 딥 크랭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워킹 낚시에서는 좀 쓰기가 어렵습니다. 제한적으로만 쓸 수가 있어요. 무놈이라든지 뭐 직벽, 걸어서 갈 수 있는 직벽 근처에서만 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보트 낚시에서는 이제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워킹 낚시에서는 딥 크랭크베이트는 조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벨리라든지 카약을 타시는 분들은 딥 크랭크베이트에 대해서 워킹 낚시를 하시는 분들보다 조금은 더 관심이 많으세요. 자, 첫 번째로 얘기해 봅시다. 딥 크랭크베이트. 딥 크랭크베이트는 말 그대로 깊이 들어가는 크랭크베이트입니다. 이 깊이 들어가는 크랭크베이트는 깊게, 앞서 얘기했지만 깊게, 그리고 멀리 보내서 내가 운영하고자 하는 수심까지 가게 만들려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무겁게 하면 되는데, 무겁게 하면 부력을 또 잃어버리거든요. 그냥 푹 가라앉아 버리니까. 그래서 부력도 잡고 비거리도 잡고 각도까지 잡으려면 커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딥 크랭크베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딥 크랭크베이트는 덩치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온스라든지 1온스 이상 약간 넘어가는 로드로는 풀캐스팅 할 때 조금 불안해요. 전용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로드 같은 경우에는 그 글라스하고 카본이 약간 컴포짓,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로드인데, 크면 클수록, 루어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컴포짓된 로드가 운영하기에 편해요. 왜냐하면 루어가 커지고 무거우니까 물속에서 이 저항감이 덜덜덜덜덜 거리는 저항감이 로드를 타고 막 들어옵니다. 막 감으면. 이게 몇 번 하면 괜찮지만 1시간, 2시간이 되면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진짜. 물론 그 덜덜거리는 걸 조금 줄이려면 이 루어가 뚱뚱한 루어, 그러니까 둥근 루어가 아니라 약간 길어지면 그게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만은 피곤한 건 매 한 가지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전용 장비가 필요한데, 그 글라스가 들어가는 이유는 그 덜덜거리는 걸 어느 정도 잡아주기 때문인데, 완충을 해줘요. 그 들어오는 그 느낌을. 그렇기 때문에 글라스 로드를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지금 화성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니 많이 하는 이 시기에도 이걸 버릴 수가 없는 이유는 99% 카본으로 하더라도, 카본 액션을 어떻게든 잡더라도 그 들어오는 그 액션, 물속에서 파고 들어오는 그 위화감이 이 로드에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피곤한 거죠. 그래서 그걸 조금 잡기 위해 보론도 좀 넣고 글라스도 넣고 컴포짓으로 만들어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딥 크랭크베이트는 전용 장비가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이나마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로드와 크랭크가 일직선이 돼야 됩니다. 던졌을 때 내가 조금 이동하면서 이 로드는 이렇게 앞으로 들고 있는데 루어가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꺾여 있다 하면 감을 때 너무 저항감이 많아요. 이거를 무조건 일자로 만들어야 됩니다. 일자로. 그래야 저항감이 제일 줄어듭니다. 편하게 릴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용 릴도 필요해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이제 5점대 릴인데, 이 전용 5점은 저기어에 속하죠. 왜 저기어비를 하냐면, 고기어비를 하는 순간 조금 저항감이 너무 많아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저기어비가 좋은 건 아닙니다. 고기어비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최근에는 최근에는 6점대 이상, 7점대 쓰는 게 지금 또 유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빨리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냥 릴에 불나듯이 그냥 감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라앉히면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해서 고기어비가 지금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 내려보내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딥크랭크에 사용되는 게 5점대입니다. 5점대 베이트리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정도 5점대, 4점대를 써야 감았을 때 물론 느리게는 감기겠지만 편하게 낚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나 좀 불편해도 좀 빠르게 하고 싶다 싶으면 6점, 7점대를 쓰셔도 무방을 합니다. 물론 그 피곤함은 본인의 몫이죠. 이렇게 딥크랭크베이트는 사용을 하시는 거라 보시면 되고, 이 딥크랭크베이트와 완전 반대에 있는 게 셜로우 크랭크베이트죠. 얕은 곳을 달리는 셜로우 러너라고도 많이 하는데, 그러한 루어들은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물론 크랭크베이트의 생명은 어필이죠. 어필인데, 이 셜로우 러너에서의 첫 번째 생명은 비거리도, 물론 비거리도 첫 번째 생명이겠지만, 다른 딥크랭크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밑걸림이 안 걸리게끔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걸림이 조금이나마 덜 걸리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회로 기판 립을 사용해서 부딪혔을 때 좀 더 묵직하게 움직이는 게 아닌 약간 촐싹된다고 해야 되나? 촐싹되는 액션으로 해서 부딪혔을 때 과장된 액션이 나오면서 좀 더 부력이 좋으면서 잘 빠지게끔, 장애물에서 잘 안 걸리게끔, 걸리더라도 높은 부력으로 잘 빠지게끔 해서 만들어낸 게 셜로우 크랭크의 숙명입니다. 딥 크랭크베이트는 우직하게 물속을 가로질러서 온다면, 셜로우 크랭크베이트는 아주 빠르고 미친 듯이 주변에 내가 지금 있으니 나를 공격해 라는 그런 어필을 띠면서 움직이는 거죠. 다시 앞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고수온으로 힘들어했던 고기가 가을 장마라든지 오름수에 의해서 수온이 내려가게 되고, 활성도가 그 비에 반해서 올라오게 된다면 가장 먼저 컨택하는 루어가 바로 뭘까요? 물론 대부분의 루어도 다 공격을 하겠지만 움직이는 루어입니다. 움직이는 루어. 이 루어가 움직였을 때 베스가 어디에 있다가 이 움직이는 걸 보고 따라온다는 거는, 이 따라온다는 거는 정말 큰 활성도예요. 대부분 활성도가 없으면 가든 말든 지가 앞에서 폴짝 뛰든 말든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따라온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거를 호기심이 있어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어떤 이유를 가지고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걸 활성도로 봐야 되는데, 이게 최고조로 올라가는 게 9월부터 11월입니다. 최정점을 찍었던 수온이 내려가는 시기. 그러니까 가을에는 움직이는 루어, 이게 좋다. 그 중에서도 특히 크랭크베이트가 좋다. 자, 그럼 왜 또 특히 크랭크베이트가 좋느냐? 크랭크베이트는 어필의 왕입니다. 자, 어필하면 또 둘째가 하나라면 서러울 스피너베이트가 있죠. 스피너베이트도 번쩍임, 진동, 이걸로 물속의 고기들을 엄청나게 어필합니다. 이 번쩍거리는 플래싱은 정말 대단한 무기죠. 근데 크랭크베이트는 이 번쩍거리는 플래싱 대신에 소리와 진동을 스피너베이트에서 압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극적인, 좀 더 그 베스들의 높은 활성도를 가진 베스들을 골라낼 때는 크랭크베이트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최근에 물이 많이 빠졌다가 물이 좀 차면 오름수위가 되는 저수지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런 저수지나 호수들을 찾아갔을 때, 제가 만약에 그런 곳에 간다면 아침에는 탑워터를 던지고, 아침이 완연해졌을 때 넘어가게 된다면 저는 크랭크베이트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크랭크베이트가 꼭 바닥을 찍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마치면 그렇지 않습니다. 크랭크베이트가 림리스 크랭크베이트처럼 중층을 유영해 올 때도 그 중층의
눈에 맞는 베스들이 그걸 보고 따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지금 이 비가 그치고 하면 크랭크베이트를 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으러 갈 예정인데요. 일단은 제가 먼저 알려드리는 이런 사전 교육이죠. 한번 이걸 가지고 한번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지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하시고 계획을 짜신 다음에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크랭크베이트를 한번 던져보시는 게 조가나 어떠한 크랭크베이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딥크랭크와 쉘로우 크랭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더 세세한 거는 현장에 나가서 한번 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랭크베이트 1호는 여기까지입니다.